휘잉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형장의 모래먼지를 일으켜 구경 나온 백성들의 눈을 따갑게 만들었으나 그들 중 누구도 눈을 깜빡이거나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오늘 처형될 죄인이 바로 그들의 생명줄을 이어주었던 의적 도사 청운이었기 때문이었다. 회광반조라 하였던가.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자결하는 태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우통을 벗어 제낀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물을 푸우하고 뿜어내자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 위로 물방울들이 튀어올라 무지개를 그리며 흩어졌고 그 서늘한 살기는 구경꾼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단상 높은 곳에 비단 의복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조대감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포승줄에 묶인 청운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곡간을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준 그 건방진 도사의 목이어서 빨리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다. 망나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칼을 휘두르다 기합을 내지르며 청운의 목을 향해 다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무릎을 꿇고 있던 청운이 고개를 들어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터뜨린 것은 비명이 아니라 맑고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허허허. 이승에서의 마지막 풍경이 탐관오리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니. 내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하게 형장에 울려 퍼졌고 망나니조차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춤사위를 멈추고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조대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 저놈의 목을 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청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조대감, 내 목을 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내가 숨겨둔 자네의 그 보잘것없는 곳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천하의 보물이 묻힌 곳을 영영 모르게 될 터인데 그래도 좋단 말인가? 보물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자 조대감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며 탐욕의 빛이 이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는데 그는 황급히 손을 들어 망나니를 제지하고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다급하게 물었다. 보물이라니? 내 놈이 훔쳐간 내 금괴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냐? 청우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빛을 보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훔친 것은 기껏해야 썩어가는 쌀과 녹슨 엽전 몇 푼에 불과하지 않소. 내가 말하는 것은 고대 선인들이 남긴 비급과 세상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신물이요. 내 죽기 전에 북과 먹을 주면 그 위치를 그림으로 남겨줄 터이니 거래를 하지 않겠소. 조대감은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워낙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위인인지라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형장 한복판에 지필묵이 준비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청운이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어 화선지 위에 점을 하나 찍는 순간 피비린내와 땀냄새로 진동하던 처형장에는 난데없이 그윽하고 맑은 묵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향기는 마치 깊은 산속의 소나무 숲에 들어온 듯 사람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춤추듯 미끄러지며 산과 강이 그려지는 동안 청운의 기억은 이 모든 사단이 나기 전 그가 처음 이 고을에 당도했던 몇 달 전에 상막했던 풍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고을은 3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논밭의 곡식은 말라 비틀어져 누런 지푸라기처럼 변해 있었으며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어도 거적 하나 덮어줄 힘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마을 어귀에 들어선 청우는 등 뒤에 낡은 삿갓을 메고 허리에는 표주박 하나를 찬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구름을 밟는 듯 가벼웠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본래 속세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수련하는 도사였으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지옥도는 그의 무심했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말라붙은 우물가에 앉아 흙탕물이라도 길어 올리려다 힘이 빠져 쓰러진 노파에게 다가가 자신의 표주박에 담긴 맑은 물을 먹여주자 노파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는 뼈만 남은 손으로 청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도사님, 물보다 쌀 한 줌이 더 급합니다. 저기 관아에는 쌀이 썩어 넘친다는데 우리 같은 청것들은 쌀 구경도 못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하소연했다. 노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아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조대감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화려하게 치장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조대감의 모습은 굶주린 백성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기름기가 흐르고 비대했다. 가마 옆을 호위하는 포졸들은 길을 비키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몽둥이로 내리치며 썩 물러가지 못할까 대감마님 행차시다 라고 고함을 질러댔고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메마른 하늘을 찔러도 조대감은 가마 안에서 기생들과 희희낙낙하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청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수련을 통해 억눌러왔던 의협심이 들불처럼 타올라 그의 내면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청우는 객주에 머물며 잠을 청하려 했으나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의 흐느낌 소리에 뒤척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든 어미의 끊어질 듯한 통곡 소리였다. 아가,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부잣집 개로라도 태어나 배불리 먹거라. 그 처절한 유언을 듣는 순간 청우는 더 이상 도의 이치나 자연의 섭리 따위를 논하며 방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떠있는 달조차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듯 보였고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하늘이 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칼이 되어주리라. 청우는 보찜에서 붓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스승에게 물려받은 평범한 붓이 아니라 도력을 불어넣으면 사물의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신묘한 힘을 가진 법구였다. 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채 바람처럼 소리 없이 객주를 빠져나가 조대감의 저택이 있는 관아 쪽으로 몸을 날렸다. 높은 담벼락 위를 고양이처럼 사뿐히 내려앉은 그는 경계를 서고 있는 포졸들의 눈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고 곳간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굳게 닫힌 자물쇠를 보며 붓끝에 길을 모아 허공의 열쇠 모양을 그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허공에 그려진 먹물 열쇠가 실체화되어 툭 하고 떨어졌고 그것을 자물쇠 구멍에 꽂아 돌리자 육중한 쇠문이 삐걱 소리 하나 없이 스르르 열렸다. 곳간 안으로 들어선 청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기가 찰 노릇이었으니 천장까지 높이 쌓인 쌀가마니들은 습기를 머금어 곰팡이가 슬어가고 있었고 궤장마다 가득 찬 비단과 금괴들은 주인의 탐욕을 비웃듯 차가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밖에서는 쌀 한 톨이 없어 흙을 파먹다 죽어가는 판국에 이곳은 쥐들조차 배가 불러 비틀거릴 지경이었으니 청운의 입에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쌀가마니 하나를 들어올려 어깨에 메고는 다시 곳간 밖으로 나가려다 문득 멈칫하였는데 단순히 쌀을 훔쳐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악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청우는 다시 붓을 들어 곳간 벽면에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붓터치 하나하나에 분노와 정기를 담아 그려낸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벽을 뚫고 나와 포효할 듯 생동감이 넘쳤다. 그는 호랑이의 눈동자에 마지막 점을 찍으며 주문을 외웠다. 탐욕을 먹고 자란 짐승아, 오늘 밤 내 주인의 꿈속에 나타나 그 썩은 뱃속을 낱낱이 파헤쳐 주거라. 그림을 완성한 후 그는 본격적으로 쌀가마니들을 붓으로 터치하여 가벼운 깃털처럼 만들었고 그것들을 보자기 하나에 모두 쓸어 담는 축지법과 이적을 행하였다. 수십 수백 가마니의 쌀이 조그만 보자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용이 물을 들이켜는 듯한 장관이었다. 관아의 지붕을 타고 넘으며 청우는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들부터 찾아다니며 마당에 쌀가마니를 하나씩 던져 놓았는데 깃털처럼 가벼웠던 쌀가마니는 땅에 닿는 순간 다시 묵직한 원래의 무게로 돌아가 쿵 하는 소리를 냈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나온 백성들은 하늘에서 쌀이 떨어졌다며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렸으나 청우는 그들의 감사를 뒤로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다음 집으로 향했다. 동이 트기 전까지 고을 전체를 돌며 쌀을 나누어준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로 피신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조대감의 저택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자신의 곳간이 털린 사실을 알게 된 조대감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는 고을의 모든 관군을 풀어 이 대담한 도둑을 잡기 위해 이 잡듯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다. 청우는 암자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소란스러운 풍경을 응시하며 붓을 꽉 쥐었고 이제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탐관오리와의 목숨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결국 자신을 처형대 위로 이끌 것임을 예감했으나 후회는커녕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조 대감의 저택에서는 닭이 울기도 전에 천지를 뒤흔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으니 이는 간밤의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조 대감이 텅 빈 곳간을 목격하고 내지른 단말마와도 같은 절규였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곳간 바닥을 뒹굴며 땅을 치고 통곡하였는데 바닥에 남은 것이라고는 쥐똥 몇 개와 청운이 벽에 그려놓은 호랑이 그림뿐이었으나 그 호랑이의 눈빛이 어찌나 살아있는 듯 형형한지 조대감은 감히 그 그림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하인들과 포졸들은 주인의 기행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조아렸으나 조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곁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 밥버러지 같은 놈들아. 도둑이 내 집 안방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가는 동안 내 놈들은 처먹고 잠만 잤더란 말이냐. 당장 나가서 내 쌀가마니를 찾아오지 못하면 내 놈들의 가죽을 벗겨 저 호랑이 그림 옆에 걸어둘 것이다. 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으나 그 시각 마을의 풍경은 관아와는 정반대로 기이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동이 트자마자 마당에 나선 백성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흙먼지만 날리던 텅 빈 마당에 묵직한 쌀가마니들이 떡하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중에는 이것이 꿈인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보는 이도 있었고 혹여나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쌀가마니 주위를 빙빙 도는 이도 있었으나 쌀포대를 풀어 하얀 쌀알을 손에 쥐어본 순간 그들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실로 오랜만에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고을의 쾌쾌한 시취를 밀어내며 골목마다 퍼져나가니 죽어가던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일어나 앉았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이것은 필시 하늘이 보낸 산신령님의 조화일 것이다 라며 감흡하였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아침 식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조대감의 엄명을 받고 출동한 관군들이 들이닥쳐 밥그릇을 뺏고 솥단지를 엎어버리는 패악질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관군 대장은 갓 지은 밥을 진흙 바닥에 쏟아버리며 이 쌀은 모두 관아에서 도난당한 국유물이니 이를 먹는 자는 도적과 한패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하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라도 주워 먹으려다 군화발에 짓밟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붕 위에서 지켜보던 청운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지며 그는 품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어 입에 물고는 주문을 외우며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청운이 손가락을 튕기자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부적이 관군 대장의 투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고 그 순간 대장의 눈에는 눈앞의 백성들이 모두 험상궂은 도적대로 보이고 자신의 부하들은 쌀가마니로 보이는 환술에 걸려들고 말았다. 대장은 칼을 뽑아들고 이놈들 감히 관군을 능멸하느냐 라고 소리치며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 제풀에 넘어져 쌀가마니 실제로는 자신의 부하를 껴안고 뒹굴기 시작했으니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공포에 떨다가도 그 우스꽝스러운 꼴에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 소식이 조대감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더욱 길길이 날뛰며 고을의 경비를 강화하고 현상금을 내걸어 청운이라는 이름의 도사를 잡는 자에게는 천금과 벼슬을 내리겠다고 공포하였다. 그날부터 고을은 조대감의 탐욕과 청운의 도술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모하였는데 청운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는 법 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조대감의 신경을 긁어놓았다. 하루는 조대감이 뇌물로 받은 비단, 수백 피를 한양으로 상납하기 위해 마차에 싣고 가는 길목을 청운이 가로막았는데 그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후 하고 불어 거대한 강물로 변하게 만드는 환영수를 펼쳤다. 포졸들이 갑자기 나타난 강물에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는 사이 청운은 마차에 실린 비단들을 순식간에 낚아채어 인근 빈민굴의 지붕 위로 비단 비를 내리게 하였으니 하늘에서 펄럭이며 떨어지는 알록달록한 비단 자락들은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였다. 청운의 신출귀몰한 활약이 계속될수록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청운 도사님이 아닌 청운 장군 혹은 하늘이 내린 의적으로 불리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밤마다 안악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그의 무사한 일을 빌었으며 아이들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청운의 무용담을 흉내내며 놀았다. 반면 조대감의 위신은 땅에 떨어져 시장통의 개들조차 그의 가마가 지나가면 지저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대감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재물욕을 넘어 청운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도 하고 산적들을 고용해 함정을 파기도 했으나 청운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 교묘하게 그 모든 덫을 피해 나가며 오히려 조대감에게 굴욕만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밤 조대감은 자신의 침소에 잠입한 청운이 베개맡에 꽂아두고 간 단검과 서찰을 발견했는데 서찰에는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 칼이 베개를 찌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고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그날 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러나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독사는 결국 제 몸을 갉아먹어서라도 독을 뿜어내는 법이니 조대감은 청운을 잡기 위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청운이 유독 노인과 아이들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고을의 병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잡아들여 관아 마당에 무릎 꿇리고는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땡볕 아래 방치하였다. 그리고는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 도사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늙은이들과 핏덩이들을 영모죄로 다스려 모두 참수하겠다 라고 방을 붙였으니 이는 도사의 의협심을 인질로 삼은 가장 저열하고도 확실한 덫이었다. 소식을 들은 청운은 산속 은신처에서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쳐 피가 맺힐 정도로 분노하였으나 죄 없는 백성들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운은 깊은 고민에 빠져 붓을 만지작거렸다. 스승님은 항상 도술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나 눈앞의 악행은 이미 자연의 도를 넘어선 광기였기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을 결심해야만 했다. 그는 하얀 천에 자신의 피로 붉은 매화나무를 그려나갔는데 붓끝이 지나갈 때마다 붉은 꽃망울이 터지듯 피어났고 그 그림에는 비장한 결의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 이 한 몸 던져 저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도가 아니겠는가. 청운은 그림을 품에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타오르는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정오. 처형장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탈진하여 쓰러진 노인들과 울다 지친 아이들의 신음소리만이 가득했고 조대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망나니에게 칼을 갈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관아의 지붕 위에서 청아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청운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도수를 부려 몸을 숨기거나 환영을 만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본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의 옷자락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고 그가 피리를 입에서 떼고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조대감, 내 놈이 원하는 것은 내 목숨이지. 저 불쌍한 백성들이 아닐진데 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약속대로 그들을 풀어주어라. 조대감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물과 쇠사슬을 준비하라. 고 고래고래 소리쳤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청운을 덮쳤다. 청운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포박을 당하면서도 시선은 오직 풀려나는 백성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밧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쇠사슬이 그의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된 조대감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내 놈이 내 몸을 묶을 수는 있어도 내 혼과 내가 뿌린 의로운 씨앗은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다. 조대감은 청운의 뺨을 후려치며 침을 뱉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옥에 갇힌 청운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에 난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다가올 자신의 운명과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계획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조대감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고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할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옥졸들의 코골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 청운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붓을 꺼내어 바닥에 물을 찍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물기가 마르면서 글씨는 사라졌지만 그 문장에 담긴 서늘한 예언의 기운은 감옥 안을 감돌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붓을 쥔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니 이는 육체의 고통을 초월한 정신의 승리이자 마지막 반격을 위한 침묵의 포효였다. 내일이면 모진 고문이 다시 시작될 것이나 청우는 이미 그 고통조차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는 분놀림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타오르는 횃불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살이 타는 노린내가 뒤섞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인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니 그곳은 산자들의 비명과 죽은 자들의 원혼이 엉켜 떠도는 조대감의 사설 고문장이었다. 네, 이놈. 훔쳐간 쌀을 어디에 숨겼는지 불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하나하나 발라내어 개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옥졸들이 달궈진 인두를 청운의 허벅지에 들이대자 치익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청운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 뿐 비명 한마디 내지 않고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였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고문하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맑게 깨어나 깊은 심연 속에서 새로운 수를 찾아내고 있었다. 조대감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곰방대를 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리 고문해도 굴복하지 않는 청운의 기백에 점차 초조함을 느끼며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독한 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여봐라, 주리를 더 세게 틀어라. 저놈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조대감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옥졸들이 두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고 비틀기 시작하자 청운의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창백한 얼굴을 적셨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청운은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하여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나직이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흐흐흐. 고통에 찬 신음이 아닌 기괴한 웃음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지자 주리를 틀던 옥졸들이 기겁하여 손을 멈췄고 조대감 역시 곰방대를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놈이 미쳤느냐? 무엇이 우스워 웃는 것이냐? 청우는 고개를 힘겹게 들어 조대감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고문에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광기 어린 이체를 띠고 있었다. 조대감, 자네가 불쌍해서 웃는 것이오. 고작 썩어 빠진 쌀가마니 몇 개 찾겠다고 천하의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니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소. 천하의 보물이라는 말에 조대감의 귀가 번쩍 뜨였고 그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청운에게 다가갔다. 보물이라니? 허튼 소리로 목숨을 구걸하려 든다면 당장 혀를 뽑아버릴 것이다. 청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내 스승님께서 평생을 바쳐 찾아낸 명당이 있소. 그곳은 땅의 기운이 모여 돌멩이가 금덩이로 변하고 흐르는 물이 불로장생의 영약이 되는 신비한 곳이지. 내가 훔친 쌀 따위는 그곳에 티끌만도 못한 것이오. 조대감은 침을 꼴깍 삼키며 청운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는 거짓도 진실보다 달콤하게 들리는 법이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단 말이냐? 그곳이 어디냐? 어서 말하라. 청운은 뜸을 들이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곳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산세와 물길이 기묘하게 얽혀 있어 오직 그림으로만 그 위치를 기록할 수 있지. 내 도력이 담긴 붓으로 그 지형을 그려주면 자네가 직접 찾아갈 수 있을 것이오. 허나 청운이 말끝을 흐리자 조대감은 안달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허나 무엇이냐?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라. 내 지금 손이 망가져 붓을 땀 힘이 없소. 나를 죽이면 그 비밀 또한 영원히 묻힐 것이니 선택은 대감히 하시오. 나의 목숨을 거두고 빈털터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붓을 주고 천하의 주인이 될 기회를 얻을 것인지. 조대감은 잠시 갈등하는 듯 눈동자를 굴렸다. 저 교활한 도사놈이 수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으나 돌멩이가 금덩이로 변한다는 말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이미 옥에 갇혀 다리까지 망가진 놈이 도망쳐봐야 도간에 든 쥐 아니겠는가. 조대감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문 도구들을 치우라고 손짓했다. 좋다. 내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허나 명심해라. 만약 그 그림이 거짓부렁이라면 내 놈을 산채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하여 청운에 대한 고문은 멈추었고
그는 감옥 한 구석에 처박혀 그림을 그릴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되었다. 옥졸들이 던져준 주먹밥을 씹으며 청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지. 조대감 내 놈의 그 끝없는 욕심이 결국 너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고 벽에 기대어 명상에 잠겼다.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조대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금은보화가 있는 지도가 아니라 조대감의 영혼을 가두고 그의 죄악을 세상에 낱낱이 고발할 거대한 주술적 함정이었다. 스승님이 남긴 비급 중 화중 유괴물종 요제, 그림 속에 세계가 있다라는 금기의 도수를 떠올리며 청우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먹물에 섞을 준비를 하였다. 이튿날부터 조대감은 청운에게 최고급 지필목을 공수에다 바치며 그림 그리기를 독촉했다. 그러나 청운은 붓을 잡고도 한참 동안 종이를 노려보기만 할 뿐 점 하나 찍지 않았다. 조대감이 참지 못하고 닥달하자 청운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명당의 기운을 담으려면 천지의 기가 가장 충만한 날, 즉 내 처형날에 그려야 효험이 있소. 처형대 위에서 죽기 직전 내 마지막 혼을 담아 일필위지로 그려줄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조대감은 펄쩍 뛰며 반대하려 했으나 청운의 단호한 태도에 눌려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어차피 죽을 목숨, 그림만 받고 바로 목을 치면 그만이라는 계산이었다. 조대감은 처형 날짜를 잡고 고을 곳곳에 방을 붙여 죄인 청운이 참수되기 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숨겨둔 작물의 위치를 자백하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선전했다. 이는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또 다른 쇼였다. 감옥에서의 마지막 밤, 청운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벗삼아 붓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붓털 하나하나에 자신의 기를 불어넣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 붓끝이 닿는 곳마다 진실이 피어날 것이요, 먹물이 스며드는 곳마다 악이 씻겨 내려갈 것이다. 옆방에 갇힌 억울한 죄수들이 청운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으나 청운은 그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며 안심시켰다. 두려워 마시오.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닫힌 문이 열리고 억울함이 풀릴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확신과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이한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한편 조대감은 내일 얻게 될 보물 생각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벌써부터 보물을 보관할 새로운 창고를 짓는 상상을 하며 침실을 서성거렸다. 금괴가 산처럼 쌓이고 불로장생초가 지천에 널려 있다니 이제 이 고을뿐만 아니라 한양까지 내 소나귀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는 벽에 걸린 호랑이 그림을 보며 비웃음을 던졌다. 내 놈 주인이 내일이면 목이 잘릴 터인데 너도 이제 얌전해지겠지. 그러나 조대감은 보지 못했다. 달빛에 비친 호랑이, 그림의 눈동자가 잠시 번뜩이며 날카로운 살기를 내뿜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림 속의 호랑이는 마치 내일 벌어질 일을 알고 있다는 듯 웅크린 몸을 더욱 낮추며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아오자 조대감은 가장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처형장으로 향했다. 처형장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다.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의적 청운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사실에 누구는 주먹을 쥐고 누구는 눈물을 훔쳤다. 포승줄에 묶인 청운이 끌려 나오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으나 청운의 표정은 소풍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단상에 앉은 조대감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조대감은 거만하게 턱짓으로 형장 한가운데 마련된 거대한 책상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람 키만한 대형 화선지와 최고급 먹, 그리고 붓이 준비되어 있었다. 약속대로 붓과 먹을 준비했다. 자, 어서 그 명당의 지도를 그려라. 만약 딴짓을 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그 즉시 목을 칠 것이다. 조대감의 호통에 청운은 천천히 걸어가 붓을 집어들었다. 묶여있던 손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지만 붓을 쥐는 소나기의 힘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가 먹을 갈기 시작하자 기이하게도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며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불안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청운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을 듬뿍 찍어 하얀 종이 위에 거침없이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 산맥이 솟아오르고
먹물이 튀는 곳에 강물이 굽이치며 흐르니 보는 이들의 눈앞에 웅장한 산수화가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그런데 그 산세가 어딘지 모르게 낯익으면서도 기묘하게 뒤틀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빨려 들어갈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조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빼고 그림을 들여다보며 침을 흘렸다. 오, 저 산봉우리 뒤에 금광이 있다는 것인가? 저 계곡물에 사금이라도 흐르는 게냐? 청우는 대답 대신 분놀림을 더욱 빠르게 하여 그림 속 풍경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의 중앙, 험준한 산길 위에 조그만 나귀를 탄 선비의 뒷모습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이 선비의 모습이 완성되어 갈수록 조대감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으나 동시에 형장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운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붓끝으로 집중되어 화선지 위를 태울 듯이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주술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마지막 점 하나만 찍으면 조대감의 탐욕은 그 스스로를 가두는 영원한 감옥이 될 터였다. 청운의 붓끝이 화선지 위에서 춤을 멈추자 먹물을 머금은 붓털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며 마지막 점을 찍었고 그 순간 사방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며 그림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림 속 풍경은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웠으니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굽이치는 계곡물이 흐르고 그 위태로운 산길을 따라 갓을 쓴 선비 한 명이 나귀를 타고 느릿느릿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기적 같은 화폭에 시선을 빼앗겼는데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향이 피비린내를 완전히 덮어버려 처형장은 순식간에 신선이 논이는 선경, sen징으로 변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조대감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가리켰다. 이것이 그 명당이란 말이냐? 저 선비가 향하는 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게냐?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갈라져 쇳소리를 냈다. 청우는 붓을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대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죄인의 것이 아니었고 새 속의 번뇌를 초월한 도인의 맑고 깊은 눈망울이었다. 보물은 땅에 묻혀 있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묻혀 있기도 한 법. 이 그림은 그 두 가지를 잇는 통로이니 오직 눈 맑은 자만이 그 길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청운의 알쏭달쏭한 말에 조대감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당장 저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고을의 어느 산인지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네 목을 베어 저 그림 위에 뿌릴 것이다. 망나니가 다시 칼을 치켜들고 살기를 띠며 다가왔으나 청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림 속의 나귀를 가만히 어루만질 뿐이었다. 그때였다. 청운의 손이 그림에 닿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평평한 종이 표면에 물결 같은 파동이 일며 그의 손이 그림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하는 비명과 탄성이 터져나왔고 조대감은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다. 요무리로다. 저놈이 눈속임을 쓰는 것이다. 조대감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림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발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먹물이 튀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흙먼지가 이는 듯 보였고 그의 옷자락은 형장의 바람이 아닌 그림 속 계곡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에 휘날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환술이나 눈속임 따위가 아니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평면의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천지개벽할 조화였다. 몸의 절반이 그림 속으로 들어간 청우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조대감과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예언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형장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천둥처럼 뚜렷하게 박혔다. 조대감, 잘 듣게나. 탐욕이 차오르면 고울의 물이 마를 것이요. 물이 다 마르면 이 그림 속의 나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대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보물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니 부디 그때까지 그 욕심을 잘 간직하시게. 말을 마친 청우는 온몸을 그림 속으로 던졌고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작아지더니 그림 속 산길을 오르는 선비의 뒤를 따르는 동자승의 형상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이내 산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형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다. 묶여있던 포승줄만이 덩그러니 바닥에 남았고 화선지 위에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동자승의 뒷모습이 새로 그려져 있었으나 그 먹물은 아직 마르지 않아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라졌다. 도사님이 그림 속으로 들어갔어. 하나의 외침을 시작으로 백성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도사님, 부디 굽어 살펴 주소서 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앞에서 신선을 보았다는 경외감과 자신들을 지켜주던 수호신이 떠났다는 상실감에 오열했다. 반면 조대감은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이내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키는 쪽을 택했다. 그는 미친 듯이 단상으로 뛰어내려가 그림을 낚아채 품에 안았다. 이건 내 것이다. 이 그림 속에 보물 지도가 들어있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조대감은 그림을 둘둘 말아 챙기고는 넋이 나간 관군들을 닥달하여 서둘러 관하로 돌아갔다. 그는 청운이 사라진 사실보다 그가 남긴 그림이라는 물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어차피 놈은 사라졌고 보물 지도는 내 손안에 있다. 물이 마르니 나귀가 우니 하는 헛소리는 나를 겁주려는 수작일 뿐이다. 조대감은 관아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비밀, 보물 창고로 들어가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그 그림을 걸어두었다. 촛불을 켜고 그림을 비추자 산수화 속의 풍경은 묘한 기운을 뿜어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조대감은 밤새도록 그림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며 그림 속 산세와 실제 지도를 대조해보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형이 아닌 듯 신비롭고 몽환적이기만 했다. 그날 이후 고을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청운의 예언대로 고을의 우물이 하나둘씩 마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가뭄 탓이라 여겼으나 아무리 깊게 땅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관아 뒤편에 마르지 않는다던 샘물조차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버렸다. 물이 귀해지자 인심은 흉흉해졌고 백성들은 목을 축이기 위해 흙탕물이라도 찾아 헤매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대감의 창고에 걸린 그림 속 계곡물은 날이 갈수록 수량이 불어나는 듯 시퍼렇게 넘실거렸고 그림 표면에는 항상 물기가 서려 있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정도였다. 조대감은 그 물을 받아 마셔보려 했으나 혀에 닿는 순간 짠 소금물처럼 느껴져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물이 마르면 나귀가 운다고? 어디 울어봐라. 이 미물아. 조대감은 밤마다 술에 취해 그림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성격은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서 물을 구해오지 못하는 하인들을 매질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집을 부수며 광기를 부렸다. 재산은 점점 불어나 창고가 터져나갈 지경이었으나 그의 마음속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타는 듯한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꿈속에서도 청운이 나타나 탐욕이 차오르면 물이 마를 것이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깨어나기 일쑤였다. 그림 속의 선비와 동자승은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왠지 그들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대감은 기괴한 소리에 잠을 깼다. 히히힌, 히히힌. 그것은 분명 나귀의 울음소리였다. 그러나 마구간에 있는 나귀의 소리가 아니라 벽 너머, 아니 바로 방 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울림이 깊고 처량한 소리였다. 조대감은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촛불을 켰다.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벽에 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의 나귀가 고개를 쳐들고 입을 벌린 채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촛불에 일렁이며 괴기스럽게 비쳤다. 조대감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닥쳐라, 닥쳐. 내 놈이 감히 주인의 잠을 방해하느냐. 그가 벼루를 집어던져 그림을 맞추려 했으나 벼루는 그림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튕겨나가 산산조각이 났다. 나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관아 전체를 뒤흔들고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수군거렸다. 들었는가? 저것은 청운 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 소리일세. 그렇다면 이제 대감의 운도 다했다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물이 마르고 나귀가 운다는 것은 곧 그들의 고통이 끝날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었다. 반면 조대감에게 그 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나귀의 울음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우패진 조대감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 고을의 주인이란 말이다. 도깨비 장난 따위에 굴복할 것 같으냐?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바로 그때 관아의 대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한양에서 오신 손님 행차시다. 문지기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대문이 열리고 남루한 차림에 갓을 쓴 선비 한 명이 들어섰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며 조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다니던 암행어사였다. 조대감은 그 선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얼굴은 놀랍게도 며칠 전 그림 속으로 사라진 청운이 그렸던 나귀를 탄 선비의 얼굴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조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비는 가끈을 고쳐매며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들어 햇살 아래 번쩍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담관오리 조대감은 어명을 받으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역졸들이 담을 넘어 들이닥치자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방 안의 그림 쪽을 향했다. 그림 속 나귀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탐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조대감을 덮쳐오고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는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으니 관아의 높디 높은 담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조대감의 뇌리에 안겨주었다. 역졸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와 포졸들의 무기를 빼앗고 포박하는 동안 조대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덜덜 떨고만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에 쓴 정자관은 비뚤어져 그의 몰락을 대변하는 듯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서리빨 같은 눈초리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일갈했다. 네 이놈, 조정의 녹을 먹는 자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고혈을 쥐어짜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탐욕을 부렸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도다. 조대감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박문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이고 나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나라의 곳간을 채우려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요물 같은 도사놈이 꾸민 흉계입니다. 조대감이 손가락질하며 가리킨 곳은 방문이 활짝 열린 사랑방 안, 벽에 걸린 그 기이한 산수화였다. 그 순간 그림 속에서 또다시 히히힝 하는 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번에는 그 소리가 방 안을 넘어 고을 전체를 진동시키는 천둥소리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문수와 역졸들, 그리고 마당에 모인 백성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림 속의 먹물이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리더니 맹렬한 기세로 소용돌이치며 화선지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검은 먹물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는데 마치 검은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으로 지붕을 뚫고 솟구쳐 올랐다. 하늘로 올라간 먹물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고을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희뿌연 먼지 구름을 집어삼켰다. 먹구름이 층층이 쌓이고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지더니 이내 쿠르릉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다, 비가 온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시작된 비는 찔끔 내리다 그치는 여우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를 적시고 강을 채우고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까지 적셔주는 장대비였다. 빗물은 검은 먹색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투명하고 맑은 은구슬 같았으나 땅에 닿는 순간 검게 메말랐던 흙을 비옥한 검은색으로 물들이며 생명을 불어넣었다. 조대감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탐욕으로 모은 재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환영을 보았는지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안 돼! 내 쌀! 내 금괴! 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비명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박문수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청운 도사, 그대가 남긴 보물이란 바로 이것이었구려. 탐욕을 씻어내고 생명을 살리는 비,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는 조대감을 당장 하옥하라고 명하고 관아의 곳간을 활짝 열어 썩어가던 곡식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조치했다. 곳간 문이 열리고 쌀가마니가 쏟아져 나오자 빗속에서 춤을 추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거나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감사가, 경쟁 대신 배려가 흐르고 있었으니 이는 청운도사가 뿌린 의로움의 씨앗이 빗물을 머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운 까닭이었다. 젊은이가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아이들이 서로의 입에 떡을 넣어주는 풍경은 흡사 태평성대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3년 가뭄이 해소되는 그 순간 고을 사람들의 묵은 한과 고통도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날 밤 조대감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죄를 곱씹어야 했다. 그는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림자가 마치 뿔 달린 도깨비나 굶주린 아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사랑방에 걸려있던 그림은 비가 그침과 동시에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그림 속에 있던 산과 강, 나귀를 탄 선비와 동자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얀 여백만이 남은 백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먹물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내렸으니 그림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 것이리라. 박문수는 백지로 변한 족자를 조심스럽게 말아 품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 그림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신물이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청운의 뜻이 새겨졌으니 종이 위의 그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리라.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이 모든 사실을 고했고 조대감은 파직되어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유배지로 떠나는 조대감의 행렬 뒤로 백성들은 돌을 던지는 대신 묵묵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욕심의 끝이 저러하니 우리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며 혀를 찼다. 조대감은 평생을 모은 재물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그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였음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다. 세월이 흘러 고을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청운이 비를 내리게 한 그날 이후로 고을에는 매년 때 맞춰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었으니 사람들은 이 고을을 청운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는 청운도사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불상이나 위패 대신 붓한자루와 빈족자가 모셔져 있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사당을 찾아가 빈족자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비움으로써 채워진다는 청운의 가르침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어느 화창한 봄날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다시 청운고를 찾은 박문수는 마을 정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붓 대신 나뭇가지로 호랑이를 그리며 외쳤다. 나는 커서 청운 도사님처럼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암행어사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박문수는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산들바람이 불어와 정자 옆에 핀 매화 꽃잎을 흩날리게 했는데 꽃잎이 날리는 모습이 마치 붓으로 점을 찍는 듯했다. 박문수의 시선이 먼 산자락을 향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산길 구비마다 왠지 낯익은 나귀 한 마리가 터덜터덜 올라가고 있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나귀 위에는 삿갓을 쓴 선비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바람이 되어 박문수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림과 같으니 덧없는 욕심에 얽매이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스쳐가는 바람처럼 살다 가시게. 박문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그 후로도 청운 도사를 보았다는 소문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왔다. 어떤 이는 기근이든 마을에서 쌀을 나눠주는 스님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선비 대신 관아에 나타나 호통을 치는 도인을 보았다고 했다. 그가 정말 신선이 되어 승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붓한 자루를 들고 불의와 싸우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허나 분명한 것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그가 공포의 대상이자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칼날로 기억될 것이요. 선량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물로 영원히 기억되리라는 사실이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청운고래 풍경 위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맑은 피리 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는 붓끝에서 맺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긴 여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는다.